때는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2달이 지나는 때였어요. 네네. 연설을 마치고 전용차로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아이고. 엄청 가까운 거리였어. 현장이 한순간에 그야말로 패닉 상태가 돼버리죠. 이때 버미니송 총알이 네. 방탄차를 맞고 튕겨 나오는데 튕겨 나온 탄환이 레이건의 그 왼쪽 겨드랑이를 관통해서 폐에 박혔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일이죠. 근데 국민도 놀랐겠지만 레이건 대통령 본인과 그 가족들도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본인보다 네. 더 놀란 사람이 있었는데요. 네. 영부인 낸시 레이건이었는데요. 경호원도 그렇고 그 삼엄한 비밀 경찰도 자기 남편을 지키지 못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결과는 다행이지만 네. 그렇게 극도의 불안 상태에 빠져 있던 영부인 낸시한테 어떤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불안하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내가 아는 용한 점성술사가 한 명 있는데 만약 레이건 대통령이 별자리 점을 미리 봤다면 그날은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되는 날이라고 미리 경고를 받았을 거다. 이런 말을 전화기로 해서 한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유명한 점성술사 조앤 쾌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낸시 여사는 점성술사한테 곧바로 전화를 걸죠. 총격 사건을 정말 막을 수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그 전화기 너머 조앤이 이렇게 답을 하죠. 최소한 그날은 위험한 날이라고 내가 경고했을 거예요. 그 말은 나도 하겠네. 근데 저 얘기를 저렇게 딱 한다고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미 그런 이성적인 단계를 넘어가서 낸시 여사가 정신이 없는 건데요. 네. 점성술사 조앤을 아예 그냥 백악관의 그 비밀 고문으로 임명까지 해버려요. 천궁도 안에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네. 넣고 별자리 점을 본 다음에 네. 레이건 대통령의 그 한 달치 운세 달력을 미리 만들어서 날짜별로 3가지 색깔로 국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죠. 녹색으로 표시가 돼 있으면 행성의 배치가 좋다, 굿데이. 그 황색으로 해버리면 기운이 좀 충돌하는 애매하기는 한데 그럭저럭 지나갈 수 있다. 적색으로 표시하면 암살이나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이른바 그 배드데이로 표시를 한 거죠. 전화를 통해 전달받은 자기가 작성한 운세표를 쑥 내밀고 우리 대통령의 공식 스케줄을 이 색깔에 그렇게 맞춰서 재조정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점성술사의 점괘에 맞춰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 네. 내가 볼 때는 피로가 누적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빨간색이 뜨는 날은 대통령은 무조건 외출 금지죠. 그러니까 그날 미리 잡혀있던 일정도 다 취소하고 백악관 관저 안에만 실제로 머물러야 했고요. 심지어 국가 중대 서류에 결제 사인을 수시로 하지 않겠습니까? 네. 빨간 날에는 안 했다는 겁니다. 아니 서류는 사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미국의 최고의 안보의 키 포인트는 물론 백악관도 있지만 네. 하늘을 나는 백악관 에어포스 원. 당시에 이제 백악관이 에어포스 원을 띄울 때 결정했던 요소가 뭐냐는 날씨보다는 조앤의 별자리였다고 해요. 왜 비웃어요 왜? 아니,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어포스 원이 활주로 해서 이륙을 해야 돼요. 날씨 기상 상황이죠. 구름이 끼고 바람 풍향 이게 아니라 조앤이 전화 걸어가지고 우주의 기운이 안전한 몇 시 몇 분 정각에 바퀴를 떼라. 실제로 이 황당한 점괘에 맞춰가지고 에어포스 원이 활주로에 계속 대기하고 또는 떠 있는 상태에서 착륙을 못했던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고 해요 진짜. 그러면 착륙하는 것도 스탑! 몇 시 몇 분에 그때 착륙하라. To ignore the facts of history and the aggressive impulses of an evil empire, to simply call the arms race a giant misunderstanding, and thereby remove yourself from the struggle between right and wrong, and good and evil. Evil. 그
그 협정도 조앤이 정해준 시간대 당연하겠지. 녹색 날에 사인을 한 건가요? 그거 어떨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100%. 거야. 그 미소 핵 감축 협정 서명이 이루어진 시간이 1987년 12월 8일 오후 2시에 2시. 정확히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시간이 바로 조앤이 두 지도자의 별자리 합이 가장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다. 야. 이렇게 이제 말을 했고 이게 백악관에 들어간 것이죠. 완벽한 합궁 시간이군요. 남편이 안위가 걱정돼서 일정만 그저 참고했을 뿐이고 우리 부부는 점성술을 믿지 않아요. 라고 딱 잡았던 거죠. 야, 그렇죠. 뭐 잡아댈 수밖에. 오리발 중에 오리발 내밀기였습니다. 아, 근데 이거를 뉴스를 통해서 본 조앤이 이제 격분을 하죠. 조앤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진실을 밝히리라 해서 직접 아이고. 폭로를 위한 회고록을 써버리는데요. 미국의 외교와 국정을 자기가 어떻게 쥐고 흔들었는지 스스로 밝혀버린 거예요. 야. 심지어 당당하게 TV 뉴스에까지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히틀러라 그러면 다 아시는데 히틀러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연상되어 떠오르시나요? 이거 해도 돼요? 방송에서? 해도 되고지. 무조건이지. 한 2대8 가르마. 유대인 학살자, 살인마. 살인마. 그를 권력의 정점으로 끌어올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였냐면은 바로 연설이었어요. 아, Überall hören Sie schon Rufe der Begeisterung. Und alles gemacht. Und alles verantwortet von den Männern des Novembers 1918. Nicht was mitgeholfen. 손가락질했다가 주먹을 줬다가 활동작이. 정교한 선동 기술을 히틀러 옆에서 1대1로 비밀 과외로 해준 배우가 있었네. 에릭 얀 한우센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몇몇 기록에는 한우센이 히틀러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조력자로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때가 1932년 여름 무렵이었습니다. 네. 당시 중요한 선거를 앞둔 히틀러는 당연히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요즘 말로 멘탈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거든요. 네. 바로 그 취약해진 바로 그 타이밍, 그걸 노리고 한우센이 나치당 인맥을 통해 히틀러에게 접근했다는 거죠. 정사를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지만 네. 야사도 일단 뭐 기록으로 남겨진 건 맞아요. 네. 저는 이 야사를 공략해가지고 히틀러 뒤에 어떤 야사가 있는지 요걸 한번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세다 세다. 두 사람이 만났어요. 네. 여기서 한우센이 눈을 이글거리면서 히틀러에게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당신은 곧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결국 당신은 독일 총리가 될 것이다. 라는 용하다. 예언을 했죠. 용안에 됐잖아요. 됐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거는 많이 총리가 치는 됐죠. 거 아니에요? 뭐 당장 내일 정치 생명이 뭐 끊기네 마네 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당대 독일 최고의 예언가가 가슴을 팍 치면서 너는 독일의 최고의 권력자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죠. 한우센은 자기가 발행했던 영향력 있는 잡지에 이런 것도 실은데요. 매달 우주의 기운이 히틀러를 선택했다. 독일의 구원자는 오직 그뿐이다. 라는 광고를 싣고 기사를 실으면서 아주 광적으로 가스라이팅하는 기사를 막 쏟아냈거든요. 저렇게 종교적이고 신비한 프레임을 씌워버리니까 대중 입장에서는 혹하죠. 히틀러가 진짜 하늘이 점지한 그런 어떤 구원자, 영웅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우센 같은 경우에도 진짜 머리를 잘 썼어요. 신인 정치인 히틀러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다. 저 사람은 우주의 선택을 받은 지도자다라고 포장을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 무시무시한 가스라이팅에 대중은 속아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고 예.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의 진리다. 따라라, 동조해라 라는 메시지를 준 거죠. 와. 근데 재미있는 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우센은 이런 출세하는 게 아니고 예. 히틀러가 총리가 된 지 불과 2달 만인 1933년 3월에 갑자기 공식 석상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문제는 사라지고 며칠 뒤에 예. 베를린 외곽의 한 차가운 숲속에서 총상을 입은 시신으로 발견이 된다는 거죠. 누군가한테 제거가 된 건가요? 반대파? 히틀러 반대파? 일단 공식적인 수사는 미제로 종결이 됐습니다.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지금까지요? 지금도요. 그 배후에는 나치 돌격대가 계획적으로 이 범죄를 저질렀다. 즉 히틀러가 죽였다. 히틀러 정권이 탄생하자마자 눈에 가시였던 이 인간을 토사구팽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조선의 국고와 인사 그리고 왕실의 결정을 움직였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진영군이라는 자입니다. 진영군? 바로 무당이었어요. 무당. 1880년대인데요. 당시 조선 왕조, 그 왕실은 사방이 적으로 꽉 차 있었어요.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압박하고 나라 안에서는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반란이 터집니다. 군인들이 지금 궁궐의 중앙부에 침입했어요. 무장하고. 명성황후는 바로 자기 눈앞에서 상궁들이 군인들의 칼에 맞아 죽는 걸 보고 간신히 목숨만 건져가지고 충청도 시골 구석으로 피신을 하죠. 극도의 공포와 고립 속에 갇혀서 지내는데요. 야. 근데 바로 이때 깜깜한 암흑 속에서 구원자처럼 한 무녀가 나타납니다. 야, 동서양을 막론하고 패턴은 같네요. 마마, 심려하지 마소서. 정확히 50일 안에 환궁하실 것이옵니다. 이런 말 듣는 겁니다. 그 무녀는 50일을 예언했는데 그 정확히 51일 만에 환궁에 성공을 합니다. 하루 정도는 하루 차이라고 하는 건데요. 와 용하다. 진짜 용하다. 지옥 같던 시골 구석에서 네. 내 목숨과 권력을 구원해 줄 것 같은 예언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명성황후는 환궁할 때 그 무녀를 데리고 환궁을 합니다. 시골에 있는 일개 무당이 조선이라는 국가 최고 심장부 안으로 걸어 들어와서 공식적인 비선 실세가 되는 순간입니다. 뭐 출세에 눈이 먼 그 탐관오리들과 뭐 왕비의 친정 가문인 민씨 척족 세력들이 진령군 집 앞에 가가지고 야 번호표 뽑아 진짜 번호표를 뽑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유교 사회인 조선 같은 경우는 무당은 천민이에요. 인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천민 출신 진령군의 말 한마디에 정말 있던 벼슬도 날아가고 없던 벼슬도 생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파워풀한 정말 고관 대작 양반들이 정말 이 무당한테 가가지고 누님 어머님 하는 정말 이상한 광경이 펼쳐진 거죠. 절절절 매달렸겠네요. 그야말로 공식 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진령군 시스템이 조정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진령군이라는 국물을 챙기고 먹이고 뭐 하기 위해서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렇죠. 사당도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뭐. 백성들을 쥐어 짰을 거잖아요. 네. 궁묘를 짓는데 하루에 수만 양이 들어갔다라고 일단 써있긴 써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수만 양 평균적으로 10,000양 정도가 지금으로 치면 한 수억 원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하루에 다 들어갑니다. 이게. 야, 와. 아무튼 그 비선 실세가 결국 나라의 기획재정부까지 주무르는 꼴이잖아요, 지금. 뭐 그런 셈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 공식 시스템은 마비되고 네. 왕실은 오직 나를 안심시켜주는 무녀 한 사람한테 올인을 하면서 야. 진령군의 그 권력 파워는 네. 솔직히 통제 불능 수준으로까지 커지게 됩니다. 야,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라. 근데 일단 건물을 짓는다고 끝이 아닌 게 무당은 계속 구슬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 그렇죠. 구슬하려면 돈이 장난 아니에요. 또 돈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장난 아니에요. 그럼 뭐 나라 그냥 파탄 나겠는데요? 경제? 파탄 나죠. 당시에 그 왕세자가 몸이 좀 아팠어요. 나중에 순종이 되는 왕세자 몸이 네. 아팠거든요. 그래서 진령군이 이제 구슬하자 네. 해서 구슬하는데 정말로 나라가 기둥뿌리가 뽑혀버립니다. 구체. 이른바 금강산 12,000봉 쌀 한 가마니 사건. 금강산 12,000봉의 금 제사를 지내라. 네. 이래야지만 나라와 왕실이 평안해진다. 국가 초비상 행사급으로 뭐 전국 고을에서 공물을 사정없이 쥐어짜서 다 금강산으로 실어 날랐거든요. 네. 나라 전체가 통째로 이 진령군 때문에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야, 이게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고, 근데 무당 한마디에 그런 국적을 파탄내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 역사니까 또 더 와닿아요. 진령군의 최후는 어땠나요?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당하잖아요. 진령군을 지켜두던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뒷배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죠. 네. 결국 진령군이 비선 실세로 휘두른 권력은 결국 일장춘몽으로 끝납니다. 자, 이게 그 뭐 복수의 칼을 갈던 사람들이 이제 진령군한테 복수할 절호의 기회네. 당연하죠. 네. 당시 대신들의 상소문에서도 나라를 망쳐놓은 요물 중의 요물이다. 이런 이유로 분노 섞인 비판이 마구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결국 궁궐에서 비참하게 쫓겨났다고 전해옵니다. 나라 돈을 갈취해 모은 어마어마한 전 재산도 네. 뭐 쫓겨나는 순간 순식간에 다시 몰수당하고요. 다예요? 네, 다예요. 아니 뭐 이렇게 징벌이 없어요? 뭐 그러니까. 없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는 이제 기록을 가지고 판정을 해야 하는데 확실한 이것도 역시 자료가 없어요. 일단 뭐 시신이 발견됐다든지 뭐 증거가 나왔으면은 뭐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 죽었다는 정황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결국 조선은 망했고 네. 이게 제일 허무한 건데 진짜 이 권력자가 무속에 빠지면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Promise that you'll never find another like me. 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이거.